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들이 수업에 조금 늦게 참여를 했거나 또는 수업에 빠졌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다시, NG, 다시. 여러분 안녕. 자,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수업에 조금 늦게 참여했다거나 혹은 수업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찍어놓는 개념 강의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나눠준 이 개념 강의 프린트를 보면서 집에서 미리 복습 그리고 예습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서정 갈래의 개념과 분석 원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시간은 서정 갈래, 즉 시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면 시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시의 개념을 보면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등을 함축적이고 그리고 운율적인 언어와 심상으로 표현한 글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함축적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라고 하는 갈래가 다른 소설이나 수필과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 함축적인 시어를 쓴다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어. 그럼 소설이라든지 수필은 그냥 말 그대로 사전적인 정의로 쓰이는 눈물, 즉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로 쓰였겠지만 시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화자의 감정, 뭐 슬픔 뿐만 아니라 뭐 그 화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상황, 태도를 다 복합적으로 집약해 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단어라고 하지 않고 시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함축성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시의 구성 요소에는 함축적 의미, 운율, 심상이 있는데 자, 함축적 의미는 방금 이야기했고 자,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리듬감, 말의 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운율, 내재율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심상을 보면 언어에 의해서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을 심상이라고 하는데 시를 감상하며 떠오르는 이미지와 느낌을 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인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의미,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거 다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 후각은 냄새로 맡을 수 있는 이미지를 의미하고 또 청각은 귀로 소리를 듣는 이미지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공감각적 이미지에다가는 별표를 좀 쳐볼게. 공감각적 이미지. 자, 다른 이미지보다 우리가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심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일 텐데, 자,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을 말한다. 전이가 뭐야? 옮겨간다라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 시각을 청각으로 또는 청각을 후각으로 이렇게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을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앞에 화면을 같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푸른 종소리라는 구절이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 푸른 종소리라고 하는 구절은 말하고 싶은 게 푸른이야? 아니면 종소리야? 말하고 싶은 부분은 종소리야, 그치? 말하고 싶은 이 포인트는 종소리를 말하고 싶은 건데, 이 종소리는 그러면 무슨 심상이니? 소리니까. 그치? 소리니까 얘는 청각적 심상일 거야. 자, 그런데 이 종소리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즉, 푸른색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 그럼 청각을 마치 무슨 심상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야? 그치? 청각을 마치 시각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즉, 청각이라고 하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방식을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들었던 푸른 종소리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청각을 시각처럼 표현했다라고 해서 청각의 시각화
라고 이름 붙일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럼 앞에 오는 게 뭐고 뒤에 오는 게 뭐예요? 라고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데 앞에 오는 심상이 주가 되는 심상이라 생각하면 되고 뒤에 오는 심상이 그 주가 되는 심상을 어떤 것으로 옮겨갔느냐, 무엇화시켰느냐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나? 그럼 똑같은 거 하나만 더 보여줄게. 똑같은 거 하나만 더. 자, 금빛, 게으른, 울음. 자, 이런 구절이 있어. 금빛, 게으른, 울음. 글씨가 좀 이상한데. 자, 금빛, 게으른, 울음을 보면, 자, 이 구절에서도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어디야? 포인트가 금빛이야? 아니면 울음이야? 울음이야, 울음. 그치?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울음이기 때문에, 울음은 무슨 심상이? 울음은 청각이야. 그치? 울음도 청각이야. 자, 그런데 이 울음이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무엇화시킨 거야? 금빛이라고. 그래서 금빛인지 뭐 똥빛인지 눈으로 봐야 알 거 아니야, 그치? 울음을 눈에 보이는 금빛으로, 즉 시각화시켰다. 얘도 마찬가지로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야. 뭔지 조금 감이 오겠지? 그럼 넘어가 볼게. 자, 넘어가서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이제 어떻게 감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시의 출제 요소가 되는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페이지인데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우리는 어쨌든 시를 딱 받았어. 처음 보는 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처음 봐야 될 것은 그 시의 제목을 보는 거야. 제목. 그치? 왜? 왜일까? 소설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제목을 보면은 뭔가 대략 이런 내용이겠다. 또는 약간 주제가 이런 거겠다. 라고 어느 대략적으로 좀 감이 오잖아. 그치? 뭐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제일 처음 작품을 받으면 제목을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그 제목이 이 시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시의 대상, 시적 대상을 제목으로 선정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목에 먼저 집중을 하고 이 시가 대략적으로 어떤 시겠구나라는 걸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시적 화자를 탐구를 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건데, 자, 그러면 시적 화자, 우리 화자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개념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화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인을 대신해서 시 속에서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 우리 소설에서는 소설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가 있다면은 시에서도 시의 내용을 전개하는 화자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작가와 화자가 같다라고 보면 안 되겠지, 그치? 작가 이꼴 화자가 아니란 얘기야. 왜? 화자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 이 화자가 시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드러나 있는 화자를 우리는 표면적 화자라고 할 거고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를 이면적인 화자라고 할 거야. 그럼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어떻게 아냐? 쉬워. 1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돼. 나를 의미하는 뭐 우리, 나, 저희 뭐 등등 그치? 이렇게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으면 그거는 표면에 화자가 드러났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자가 있지만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가 아니라 그 위에 자, 동그라미 자, 시적 상황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이제 너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즉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화자가 지금 이별을 했구나. 이별을 해서 울고 있구나. 또는 지금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가 뭐 님을 붙잡고 있구나. 등등등 그치? 그냥 시에 보이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반응이 왜 중요하냐? 자, 똑같은 이별의 상황일 수 있어. A라고 하는 화자도 이별의 상황, B라고 하는 화자도 이별의 상황이야. 그런데 A라고 하는 애는 그 이별의 상황을 그냥 담담하게 울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수용하는 화자가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B라고 하는 화자는 이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막 오열을 해. 또는 분노를 해. 님을 붙잡아. 그치? 이렇게 같은 상황일지라도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또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얘는 이별을 했으니까 슬플 거야. 지금 얘는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이니까 뭐 좌절적인 상황일 거야. 좌절적인 감정을 느낄 거야. 라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화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떤 정서를 내비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찾는 거야. 응. 너희들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산으로 가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을 찾아야만 이 시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째를 보면 자, 표현 방식인데 자,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사법이야, 수사법. 이건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어. 뭐 의인법, 비유법, 비유법 중에서도 뭐 지급법, 은유법 등등등, 그치? 이런 수사법들을 너희들이 이제 시에서 찾아내는 건데 이런 표현 방식은 항상 늘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수사법을 정확하게 알아놓고 있어야만 시 속에서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개념 강의에서 수사법에 조금 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잘 듣고 와야 해. 자, 그다음 네 번째. 시어나 식구의 의미인데, 자, 시에 쓰인 시어나 또는 이 시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때,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 너희들이 이걸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해석이 산으로 가는 거야. 난 분명히 제대로 해석했다 생각하는데 문제를 풀면 다 틀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너희 생각대로 풀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시어나 식구도 마찬가지로 문학 이 시 속에 드러나 있는 수식어 또는 서술어 같은 힌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시어가 쓰였다고 쳐봐.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둠? 어둠이라고 하면은 얘는 좀 어두우니까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닐까?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 어둠이라고 하는 시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작품들도 있어. 자, 밑에 예를 들어서 자, 김기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의 어둠은 지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대. 내 뺨에 있는 얼룩을 씻어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야, 얼굴에 얼룩이 있으면 어때? 지저분하잖아, 그치? 응. 그래서 그 얼룩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존재인 어둠은 화자에게 긍정적인 존재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보면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 거래. 어둠을 내모는 건 왜 내몰겠어? 어둠이 좋으면 같이 있겠지. 그치? 근데 내모는 이유는 왜 그래?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몰 거야. 그래서 이 시에서는 어둠이 부정적인 존재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같은 시어라고 해서 모든 시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야. 이 상황, 시에 드러나는 상황과 또 그 시어를 수식하고 있는 구절 또는 그 시어를 서술해주고 있는 구절에 따라서 그 시어의 의미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오로지 작품에 나와 있는 맥락으로만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자. 알겠지?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장 3페이지를 가면 우리 위에 이제 연습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주제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 따로 하지 않을 거야. 방금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거 들으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집에서 읽고 해석해보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로 갈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정서, 태도, 어조에 대한 건데, 자, 정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감정이야. 어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우리의 감정, 그치? 그럼 태도라는 것은 뭐냐? 이 감정에 대해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응.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었지. 우리가 정서가 슬프다고 해서 무조건 우는 반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야. 이 슬픔을 꾹꾹 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슬픔을 겉으로 막 표출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정서에 따라서 이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선생님은 강조할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어조. 어조라고 하는 것은 말의 투, 말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밑에 이 박스를 보면 자, 시험을 망친 부정적인 상황, 이 아시적 상황, 그치?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의 정서와 태도와 어조가 나타날 수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너희들이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1번, 체념, 포기, 수용, 받아들임, 비판, 잘못 지적, 슬픔, 그리움. 자, 여기서 아마 너희들이 처음 보거나 조금 이제 어렴풋이 알랑말랑한 단어들은 아마 체념일 것 같아, 체념. 그치? 뭐 수용이나 비판, 슬픔, 그리움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고. 자, 체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포기야, 포기. 아, 어쩔 수 없지 뭐. 모르겠다.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체념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체념이 두 번째에 있는 수용이랑은 다르다. 수용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겸허하게 내가 받아들일게. 받아들이는 거랑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는 다른 거. 알겠지?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6번에도 있어. 반성, 7번에 극복 의지, 현실 극복.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면 되겠고. 자, 밑에 보면 이제 화자의 정서나 태도에 따른 어조라고 해서 여기 밑에 지금 예찬적, 호의적, 영탄적, 성찰적 쭉쭉쭉쭉쭉쭉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지? 자, 너희들이 집에서 이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선생님 지금 이거 다 설명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예찬적은 이런 거구나. 호의적은 이런 거구나. 너희들이 집에서 읽어. 읽고 나서 나 이거 처음 들어본다. 아니면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아리까리해.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을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관조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 동그라미. 또 자조적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내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어. 동그라미. 알겠지? 동그라미 친 부분들만 너희들이 계속 복습, 복습, 복습 하는 거야. 자, 넘겨서. 자, 5페이지에 있는 것도 이제 운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운율은 굳이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알겠지? 자, 넘겨서. 자, 심상도 넘겨서 몇 페이지로 갈 거냐? 9페이지로 갈 거야, 9페이지. 음. 조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수사법,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되는 이 수사법은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사법이 바로 이 9페이지부터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한번 잘 따라오면서 밑줄도 치고 모르는 부분에는 별표도 치면서 공부해 볼게. 자,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비유법이 등장하네, 비유법. 자,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대상을 보다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관념, 보조관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치? 너희들이 뭐가 어디다가 빗댄지를 알 거 아니야? 자, 원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의 대상이나 의미, 그럼 보조관념은 빗대어서, 그치? 원관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끌어온 다른 대상이 바로 보조관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비유를 하겠지, 그치? 전혀 생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도대체 왜 얘를 여기다가 빗대었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오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모양, 색깔, 성질 등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해.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 볼게. 자, 비유법에는 첫 번째 지급법이 있는데 지급법. 자, 지급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같이, 뭐뭐 인양 등으로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급법이라고 보면 돼. 그럼 너희들이 뭘 외워주면 되냐? 이거 외워주면 되는 거야. 처럼, 듯이, 같이, 양.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건 지급법이구나. 근데 밑에 예시를 봐봐. 보름달이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는데, 꺽정이에다가 지금 빗댄 거잖아, 그치? 어떤 녀석을 꺽정이에다가 빗댄 거야. 여기서 꺽정이는 임꺽정이야, 임꺽정. 자, 네, 두 번째. 은유법은 자,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건데 너희 들어봤을 거야.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치? 이렇게 A는 B라고 간접적으로 빗대는 게 은유법이야. 이 지두법이랑 은유법 이거 핵과 반대로 외우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볼게. 이녀는 갈밭을 건너는 바람. A는 즉 A 이녀는 갈밭을 건너는 바람 B. A는 B. 알겠지? 이렇게 비유하는 방법이 은유법이야. 자, 세 번째.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해. 그치?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풀이 눕고 풀이 운대. 그치? 우리가 눕고 물론 눕는 걸 뭐 강아지도 누웠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눕고 울고 이거 다 사람이 하는 행동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네 번째. 화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의인법이랑 화류법의 차이점이 뭐야? 음, 차이점은 의인법은 사람, 생물 중에서도 사람에만 국한되는 거야. 근데 화류법은 뭐야? 그냥 생물이면 돼, 생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뭐 강아지, 고양이도 다 살아있잖아. 그치? 즉 생물처럼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생물 중에서도 사람에만 국한돼서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화류법이 아무래도 조금 더 커다란 범위라고 보면 되겠지. 그 안에 의인법이 쏙 들어가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을 화류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 없을까? 의인법을 화류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화류법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보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거 너희들 다 그래프 보는 방법 알 거야. 이거 수학에서 다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 음, 모르겠다. 일단 밑에 예를 볼게. 자, 화류법에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 지금 낳고 지금 이게 보면 물론 이 낳는 행위를 사람도 하지만 아니야. 우리 새들도 알을 낳고, 그치? 강아지들 새끼를 낳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화류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의인법이랑 화류법도 잘 묶어서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풍유법. 풍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이라든지 격언을 이용해서 특정 대상을 은근히 비꼬아서 속뜻을 짐작하여 깨닫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속담이라든지 격언이 쓰였으면 풍유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대유법. 자, 대상의 부분, 그다음에 속성으로 대상의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냥 간단하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돼. 부분으로 전체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빵은 진짜 그 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전체, 음식을 의미하는 거겠지.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빵만으로 살겠냐. 그치?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먹는 것만으로 살 수가 있겠어. 그치? 우리 의식주가 다 필요한 거잖아. 옷도 필요하고 살 공간도 필요한 건데 어떻게 음식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구절도 있었지. 자, 이런 것처럼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중의법은 우리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지, 그치? 하나의 표현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중의법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시조의 한 구절인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한탄하노라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수양산은 말 그대로 진짜 그 산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는 수양대군의 이름을 따와서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구절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구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중의법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도 너희들이 특별히 기억해줘야 될 것은 지규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그리고 대유법. 요거는 꼭 기억하도록 하자. 자, 넘겨서 두 번째 상징으로 가볼게, 상징. 자, 상징은 추상적인 원관념을 숨기고 구체적인 다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인데, 즉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해. 그치?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창조적 상징이 있는데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비슷한 정서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라고 하면 해는 빛 또는 생명, 뭐 기쁨, 희망, 탄생 이런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이미지가 있지? 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깨끗하고 씻어내주고 정화, 그치? 뭐 순수, 이런 요런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그치? 또 불이라고 하면 어때? 불. 불은 뭔가 활활 타오르니까는 소멸, 그치? 파괴, 또는 뭐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잖아. 이렇게 인간 누구에게나 비슷한 감정과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할 거야. 자, 두 번째,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쓰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뜻이라고 인정받는 것.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 비둘기가 있지, 비둘기. 그치?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비둘기가 왜 평화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어떤 사회에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비둘기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맞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었지. 이렇게 떠올리는 이미지라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할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창조적 상징은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상징인 거지.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상징은 다 이런 창조적인 상징이 많이 쓰여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쓴 작가가 만들어낸 상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해석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자, 세 번째 가볼게. 세 번째 강조법. 자, 어떤 내용을 강렬하게 전달하거나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뜻을 한층 더 강하고 절실하게 하려는 표현 기법이다.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표현법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첫 번째 과장법을 볼게. 자, 과장법은 말 그대로 훨씬 실제보다 과장을 해서 표현하는 거지. 실제보다 훨씬 작게 또는 실제보다 훨씬 크게, 많게. 그렇지? 다음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어구나 문장을 반복해서 흥을 돋우거나 뜻을 강조하는 방법인데 자, 반복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당연히 반복이 되면 뭐가 느껴지겠어? 운율이 느껴지겠지, 그치? 자, 운율감 형성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봐. 그럼 강조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럼 뭘 강조하겠어?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고, 주제를 강조할 수도 있고, 또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할 수도 있고. 알겠지? 자, 세 번째, 영탄법은, 자, 이 영탄법 조금 잘 알아둬야 돼, 영탄법. 자, 영탄법은 기쁨, 슬픔, 논란, 분노 등의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영탄법이라고 하는데, 자, 좁게는 감탄사, 뭐, 우아, 으아, 뭐, 이렇게 계속 감탄사, 느낌표가 들어가면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는 감탄 어미,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는 노라, 이런 감탄 어미가 쓰인 것도 영탄법으로 볼 수 있겠고, 또는 명령, 권유, 서리의 형식까지도 감정이 드러나면 이것도 우리는 영탄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이 좁게 보는 영탄법의 의미는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뒤에 부분에다가는 밑줄 잘 치고 너희들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볼게. 예에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여. 자, 보니까 이름이 여에서 지금 느낌표 쓰인 거 보이지, 그치? 얘는 영탄법 쓰였다라고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그 예시를 보면 노랫가락 흔들리고 별들 춥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하랴. 이게 뭐야? 이게 서리법이잖아, 그치? 서리법. 의문형의 형식이야. 자, 그런데 단순히 서리법만 쓰인 게 아니라 너조차 미친들 어떠하랴 라면서 화자의 이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는 영탄법이 쓰였다고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네 번째, 열거법. 같은 계열이거나 비슷한 낱말, 구절 내용들을 늘어놓는, 즉, 나열하는 거야, 나열. 그치? 그 다음에 점층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좁은 것에서 넓은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점점 어감이 강해지는 표현법을 점층이라고 한다.
그럼 그 반대는 뭐야? 반대는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점점 줄어드는, 그치? 약해지는 표현 방법이겠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점강법이라고 한다. 음? 자, 그 다음에 거기 점층법의 두 번째를 보니까 반복되는 가운데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점점 강조되는 것도 우린 점층으로 봐. 자, 보면 눈은 살아있다 라는 구절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그런데 그냥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고 해서 점점 내용이 더 붙으면서 반복이 되고 있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점층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대조법, 대조. 말 그대로 대비되는 거야, 그치? 상반되는 두 가지의 사물, 의미를 대조시키는 걸 대조법이라고 하고. 자, 그럼 대구법, 많이 들어보시 대구법. 비슷한 구절이나 문장을 나란히 늘어놓아서 병행과 대칭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다. 눈길 비었거든 바람을 담을 치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담을 치네. 우리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이 그치 되게 비슷하지. 이렇게 비슷한 구절을 나란히 늘어놓는 것을 대구법이라고 한다. 됐지? 자, 한 장 넘어가 보면 우리 이제 연습하는 문제들이 있어. 연습 문제는 집에서 스스로 풀어볼 것. 알겠지? 자, 밑에 네 번째 변화법으로 가볼게. 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조롭고 평범한 내용에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변화를 주는 표현 기법이다. 그치? 변화법을 사용하면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치법. 도치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앞뒤, 배열 순서를 바꾸어 놓는 게 도치인 거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뒤바꾸는 거야. 뒤바꾸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니까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탈출한 그는. 이게 원래 배열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탈출한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서술어에 나와야 되는 그 부분을 맨 앞으로 배열함으로써 더 강조의 효과를 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단조로운 일반, 그냥 우리가 굳이 도치하지 않았으면 그냥 단조로운 문장 구조였을 텐데 이 문장 구조를 바꿔서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변화법에 들어가는 도치법 첫 번째. 자, 두 번째, 인용법. 속담이나 금언, 남의 말이나 경언 등을 갖다 쓰는 것. 남의 말을 가져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인용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가지고 온다. 됐지? 자, 세 번째,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상대편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문장을 새롭게 변화를 주고 또는 화자가 하고자 하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라든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서리법을 쓴다. 근데 밑에 보면 아니딴 굴뚝에 연기 날까?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지? 그치?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사실을 형식만 의문문으로 바꿔놓은 거야. 자, 그다음 네 번째, 반어법. 자, 우리 밑에 이 반어법이랑 역설법은 묶어서 별표 좀 쳐볼게. 이 반어랑 역설은 헷갈릴래야 헷갈릴 수가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인데 한번 가볼게. 자, 반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말함으로써, 그치? 내 마음과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나는 사실 아직도 너를 좋아해. 너를 좋아하고 있어. 근데 너 다 잊었어. 나 너 안 좋아하는데? 라고 내 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반어법인 거야. 알겠지, 뭔지? 자, 근데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이 문장을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두 개의 논리가 있어서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 즉,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다음 장에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그 예시를 좀 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치? 그리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고와서섭대, 고운데 서럽대. 또 우리 뭐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슬프대.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이 되고 있는 두 가지의 예를 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긍정과 부정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문장 표현 방식을 역설법이라고 한다. 그럼 역설이랑 반어를 구분하는 방법,
단어는 문장 자체가 모순되진 않아. 문장은 말이 돼.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나 너 싫어. 응, 문장 말 되잖아, 그치? 응. 근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니? 응, 이렇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일단 구분을 해주면 될 거야. 알겠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이 두 가지니까 잘 표시해 놓고 꼭 외워줘야 해. 자, 그 다음 장 계속 가보면 돈호법. 돈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표현이야. 누구누구야? 뭐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돈호법이고. 그다음 연세법은 앞구절의 끝말을 다음 구절에 연결하는 방법. 우리 대표적으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쭉쭉쭉쭉 우리 끝말을 이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지. 그게 바로 연세법이다. 알겠지? 여기까지가 변화를 가져다주는 변화법의 종류들을 봤고, 자, 밑에 연습도 스스로 한번 해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다섯 번째,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가볼 건데,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안 중요한 게 없지. 자, 별표. 얘는 두 개. 너무 중요해. 자,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을 보면, 자, 감정이입은 말 그대로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이입시키는 거야.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시켜서 그 대상도 나와 같은 감정일 거라고 보는 게 바로 감정이입인 거지. 그치? 그래서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똑같아. 동일시되는 게 바로 감정이입이야. 자, 밑에 김소월의 초원 예시를 좀 보면 지금 이 화자가 슬픈 상황이야, 슬퍼.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울고 있대. 사슴도 울고 있대. 왜? 내가 슬프니까. 내가 슬프니까 사슴도 슬플 거라고 걔네들한테 내 감정을 이입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감정이입이라고 해.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이 객관적 상관물의 의미를 표현해 보면은 즉 객관적이야. 객관. 즉 무슨 말이냐? 시에 드러나고 있는 이 화자랑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 지나가는 강아지, 뭐 길가에 피어 있는 꽃, 이거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 나랑 상관없거든. 그런데 시 속에서는 마치 화자의 상황과 화자의 감정과 상관이 있는 대상인 것처럼 드러나서 화자의 정서, 상황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소재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화자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는 모든 대상물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이랑 대비되는 대상일 수도 있고 화자의 감정과 유사한 대상일 수도 있어. 대비가 되든지 유사한 대상이든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객관적 상관물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다? 화자의 정서를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동일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도 선생님이 이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 그럼 그 가운데에 감정이입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이런 구도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입의 대상은 이 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왜?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지금 이 별표친 객관적 상관물은 객관적 상관물은 맞지만 감정이입에는 속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이 포함 관계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문제 제대로 풀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럼 여섯 번째 가볼게. 자, 여섯 번째. 의도적 행가리. 의도적 행가리는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행을 갈았다라는 거야. 행을 갈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뒤에 예시를 좀 볼게. 뒷장에. 자,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자, 이 않고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는 서 있지 않고라고 해서 이 같은 행에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 한 문장이니까, 그치? 그런데 이거를 이 한 문장에다 쓰지 않고 다음 행으로 넘겨버린 거야. 의도적으로. 그치? 왜? 그렇게 표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첫 번째,
시적 긴장감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작가는 자기가 이제 이 시를 쓸 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을 갈았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다음 일곱 번째, 시적 허용. 말 그대로 시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어긋나는 표현이지만 그 시 안에서는 허용한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 예를 들면은 그 모든, 그치? 이거 모든을 모든이라고 이렇게 지금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표현을 썼어. 또 밑에도 날으는, 원래는 나는 새요 이거지. 나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어긋나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안에서는 허용을 한다. 왜? 첫 번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시에서 드러나는 표현성의 특징, 즉 수사법에 대한 설명이었어. 혹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들으면서 별표 쳐놓고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지 표시해 놓고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꼭 질문할 것. 알겠지?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면 영원히 모르는 거야. 알았지? 시작. 자, 이제 여덟 번째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볼게. 자, 시상 전개 방식은 말 그대로 시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냐, 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건데, 자, 읽어보면 시상이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말한다. 시인은 이런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상을 일정한 질서에 의해 한 편의 시로 조직해 나가는데 이를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설에서도 그 소설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시에서도 시의 상황을 전개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해. 그치? 시간의 흐름은 말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 현재, 미래일 수도 있고. 그치? 자, 다음 장 넘겨볼게. 자, 두 번째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 그치? 공간을 우리가 이곳저곳 장소를 이동하면서 내용을 전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치? 등등 이렇게 장면, 장소, 대상,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점층적 전개. 우리 앞에서 점층법 배웠어. 점층법 뭐였지? 음, 점점 확대시키면서 전개하는 것이 점층법이었어. 그럼 마찬가지야. 정서, 의미, 시적 상황을 점점 고조시키거나 점점 강하게 전개하는 것을 점층적 전개라고 한다. 알겠지? 자, 네 번째는 대조, 대칭 심상의 제시에 따른 시상 전개.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랑 또는 상반되는 어떤 그 소재들을 제시를 하면은 강조를 주제하고 또 정서를 또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자, 한 장 넘겨서 다섯 번째, 선경후정. 많이 들어봤지? 선경후정. 그치? 먼저 선, 경치경, 뒤, 후, 늦정. 먼저 경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나중에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방식인 거야. 알겠지? 이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선경후정을 반대로 쓸 수도 있어. 정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경치를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선, 정, 후, 경이 되겠지. 그치?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그다음 여섯 번째, 기승전결. 그치? 얘도 우리 위에 나온 성경후정과 마찬가지로 한시라고 하는 고전시가의 갈래에서 자주 나오는 시장 전개 방식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지. 그다음 일곱 번째, 연상에 의한 전개. 연상,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를 연결해서 내 머릿속에 연상, 상상하도록 만들면서 전개하는 방식을 연상이라고 하고, 그다음 여덟 번째, 수미상관도 너무 중요하지. 수미상관, 수미상관이라고도 하는데 맨 처음과 마지막에 같거나 유사한 식구를 배열해서 앞뒤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수미상관. 그럼 앞뒤를 똑같이 맞춰줬어. 어떤 효과가 있어? 의미가 강조되겠고 운율이 형성되겠고 형태적으로 안정감, 통일감을 주는 효과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우리 다음 장은 이제 소설에 대한 거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서정 갈래, 시 갈래에 대한 개념 강의였어. 자, 다 강의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은 다시 앞으로 그치? 되돌려서 감기해서 들어도 되는 거고
또 모르는 부분은 학원에 와서 또 추가 질문해도 되니까 어쨌든 이 개념 수업은 너무너무 너희들이 문학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복습하고 너희 것으로 만들기. 알겠지? 서정갈래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안녕.